내년 대선을 앞둔 대선 주자들의 공방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른바 모두까기 전략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네,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전면에 내세운 분이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김두관 후보입니다. 예, 이장, 군수, 행안부 장관, 경남도지사, 국회의원까지 쭉 예. 하셨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시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장과 군수는 영화에서 실제 주인공 예. 역할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꽃길은 없었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예. 본인만의 강점은 그럼 뭘까요? 아무래도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탑다운으로 위에서 많이 내려오잖아요.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뿌리 지방자치 마을 이장부터 또 기초지방정부인 군수 예. 또 도지사 이렇게 해서 쭉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좀 성장하고 커왔죠. 예. 지금 이제 시대 전환 시대라서 예. 아무래도 이제 현장을 좀 잘 아는 분들이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를 맡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후보들 중에 이제 장관, 국회의원, 국무총리 이런 화려한 경력이 있는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우리 주민들 속속들이 그런 사정들을 잘 알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뿌리 자체라는 생활 정치를 좀 몸으로 체험한 그리고 저는 다 군수나 도지사 장관 때 다 성적을 잘 냈습니다. 예. 그래서 성과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래에서부터 좀 성장하고 훈련된 사람들이 중앙정부도 맡아서 국정을 맡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 저희 이제 자치분권이나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서서히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번 선거에서 서울공화국 해체를 외치고 계시잖아요. 예. 대선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 시대 정신이 모여 있는 곳일 텐데 지방분권과 그 균형을 강조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 한국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가 돼서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데 제가 그래도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제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그리고 지방분권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오늘날 이제 세종특별자치제가 탄생을 했고 또 핵심도시 이런 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고 수도권이 정보와 사람, 돈, 기회가 몰려 있기 때문에 부산, 경남, 울산에서 대구, 경북에서 강주, 전남에서 1년에 10만 명 넘는 젊은이들이 기회를 찾아 서울로 몰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국 사회가 어쩔 수 없이 계급 사회가 됐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몰리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 자기 국정 5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수도권에 몰리면 예. 성 안에는 수도권이라는 나라가 있고 성 밖에는 비수도권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게 되고 실제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그 지방경제와 지방대학이 소멸해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걸 이 시기에 잡지 않으면 서울은 미래도 없고 대한민국 미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절박에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을 통해서 5개의 메가시티 그리고 2개의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지지율이 미비해서 예. 국민들께서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균형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몰려 있는 걸 다시 분배하고 나눈다는 게 쉽지 않은 일 같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지금 2003년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의하면 청와대와 국회가 다 세종시로 가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게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석연 변호사께서 위헌 소송을 했거든요. 조선 500년의 수도는 한양이어야 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간섭법을 들어서 헌재 위헌 소송을 했는데 네. 헌재에서 그게 예. 받아들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청와대와 국회가 못 가고 있는데 저는 청와대 국회가 가서 행정수도 완성이 되고 서울은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수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도 좀 쾌적하고 품격 높은 럭셔리한 도시에 살고 싶어하고 이런 도시를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 중에서 뭐 기득권을 갖고 있는 한 10% 정도만 좀 의아해하고 반대하지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은 저희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지율이 급상승할 것 같아요. 예.
곧 그렇게 되리라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정부는 전 국민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했어요. 근데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나머지 상위 12%까지 모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야권뿐만 아니라 당내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을 많이 하던데 예. 후보님의 생각 어떠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원칙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최근 이제 당정청 협의, 특히 야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88%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경기도는 못 준 12%를 이제 경기도만 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방자치가 그렇게 그런 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지. 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데, 그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이 그래도 재정이 어느 정도 균형이 있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압도적으로 수도권의 지방정부들이 재정이 좋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급하고 싶어도 지급하지 못한 그 지방정부들은 굉장히 이게 소외감을 느끼고 예. 차별감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들이 있고, 이재명 지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 갱선 주자 아니라면 12%를 지급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갱선 와중에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오해하면 다른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재명 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는 거는 저는 찬성을 했어요. 네. 저도 옛날에 중도에 그만둬서 많은 비판을 받던 사람이 예. 동의했는데, 그 지사직을 직분에 맞게끔 운영하면 갱선 후보와 지사직을 양손에 그 떡을 질 수 있는데, 지금은 그 12% 다른 지방 정부는 못 주는데 경기도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비판하고, 나도 예. 이재명 지사가 그 점을 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표 행위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다르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도 가능할 수 있죠. 그런 염려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께서 당정청이 합의를 했고, 또 다른 지자체도 이재명 지사가 지금 국가적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위기 때문에 네. 자기 경기도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겠다는 분이니까 그 점을 잘 이렇게 좀 마음속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는 호남을 얻어야 대선으로 간다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권 주자들이 굉장히 호남 표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일단 후보님께서는 PK 주자이신데 그 호남 인맥에도 굉장히 강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찌감치 호남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셔서 네. 그 비토 세력도 거의 없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어떻게 공략을 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양무 호남 시무국가라고,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고 이순신 네네.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호남 없이 절대 우리가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고 호남만으로도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영남 지역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이제 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영남 중에서 TK는 굉장히 우리 당으로서는 좀 지지가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동토라고 표현하기도 예. 하고, 그 지금 국정을 보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어렵게 한 번 당선되고 네. 어디 안 됐잖아요. 네. 그럴 정도 어려운데 부울경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배출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배출해서 그나마 저쪽 세력이 훨씬 세지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한 30%, 35%, 40% 이렇게 득표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영남 지역에서도 고르게 득표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대선 승리를 통해서 사기민주개혁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이제 부울경의 득표를 강조하니까 예. 일부 후보들이 지역주의를 조장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저는 동의하기 힘든 게 예. 제가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왔고 예. 지역주의에 편승할 것 같으면 제가 다른 지역에 출마하면 훨씬 더 쉽죠. 영남은 정말 우리 당으로서는 당선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9번 출마해가지고 4번 당선되고 5번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울경에서 많은 득표를 해야 승리할 수 있다 한 것은 영남 지역주의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 제가 대선 승리 전략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약간 오해를 해서 예. 그렇더라고요. 우리 민주당의 본사는 뭐 누가 뭐라 해도 호남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다 전남부 강주광역시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워낙 원적이 호남 분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렇게 인상 좋은 모습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경선 예비 경선 토론회에서도 그런 모습 보이셨는데 최근에 좀 달라진 것 같은 게 모두까기 후보다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딱 지금 웃음가는 매치가 되나 싶은데 질문할 때는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각 후보 캠프에서도 김두관 후보의 질문이 너무 그 송곳 같은 질문은 좀 당황스럽다라는 표현도 쓰던데 예. 이재명은 불안하고 이낙연은 못 믿겠다. 그럼
본인도 검증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검증에 자신 있습니까? 저는 뭐 검증에 정말 자신 있고요. 네. 음주 운전, 뭐 논문 표절, 또 뭐 이장 전입, 부동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자신 있는 편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사를 한 14번째 정도 예. 해서 살고 있는데요. 또 정치하는 사람이 공직에 있는 분이 돈까지 벌 수 있겠습니까? 저 경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제가 자꾸 이번 토론회에서 굉장히 깨끗하고 청렴하다는 이야기를 다른 후보들이 할 때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예. 하고 싶었는데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안 했는데 저는 어떻게 지방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 정치권에 물들 기회도 없었고 예. 또 제가 다른 장점 없어도 그런 뭐 도덕성이나 청렴성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버텼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런 점에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럼 조금 더 그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이제 아직 토론이 많이 남아 있고요. 네네. 또 순회 경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굳이 그런 문제들이 좀 제기된다면 단호하게 좀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다가 좀 사그러들고 있나 싶었는데 또 바로 경선 불복 논란이 이어지고 예. 있습니다. 경선에 승복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다른 후보들도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후보께서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신 것 같아요. 이런 네.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도 하고 조치도 해라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각 후보들이 이제 치열하게 경선을 하니까 후보 지지자들 중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현역 의원이시거나 어떤 캠프 후보 캠프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중진 의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선 불복으로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데 개인적으로 네. 이낙연 후보 선대위원장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건 옳지 않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예. 오히려 또 그쪽에서 반박을 내서 제가 이제 적반하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특정 후보가 노무현 후보 탄핵에 가세한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우리 당 후보가 되더라도 나는 지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그리고 제 지지자들한테 그분을 꼭 찍으라고 말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게 경선 불복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어떤 사람을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못 찍겠다고 한 30%가 말하더라도 예. 우리는 그 찍지 않겠다는 지지자를 충분히 설득해서 원팀으로 확정된 우리 후보를 찍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비판한 겁니다. 예.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잖아요. 예. 근데 부동산 문제는 정말 어느 정권이고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김두관 후보만의 정책이 있을까요? 큰 원칙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수도권에 워낙 사람들이 몰리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부동산은 이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일정 정도 해야 되고요. 또 과도하게 이제 법인 임대, 민간 임대 소득 사업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혜택을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특혜를 저는 가감하게 배제해야 된다는 주장에 세제 정책이 필요하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산업 정책을 통해서 서울에 오지 않아도 좋은 직장을 잡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게 되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데 지금은 기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역대 정부들이 이제 부동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노력했지만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최근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은 LH를 비롯해서 SH, GH 이런 그 주택공사들이 직접 택지를 조성을 해서 보통 이렇게 민간 건설에게 회사에게 팔거든요. 예. 분양을 하는데 그럼 민간 건설 회사들이 지어서 브랜드를 붙여서 굉장히 고가 주택이 되는데 저는 LH 같은 경우가 직접 주택 택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직접 조성을 해서 지금 시중 가격의 3분의 1, 최소한 2분의 1의 무주택자라든지 청년들 또 신혼부부들한테 공급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결단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차기 정부는 반드시 부동산 문제를 잘 잡아서 그래도 이 주거권이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죠. 예.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고 또 선도 선진국가로 가고 있는데 네. 청년들이 주거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결혼을 미룬다든지 예. 이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있어서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집값을 안정을 시키고 이제 사실은 지금
그 유주택자들이 한 56% 되거든요. 예. 무주택자들이 좀 더 적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집을 가진 분들은 또 집값 안정이라 해서 가격이 엄청 떨어지면 금융 비용도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값 정도를 유지하면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예를 들어 집값이 좀 오르더라도 물가 상승률 정도 비례해서 정도 오르는 그런 정책을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 하고 있는데 참 그게 현장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임대주택 사업자도 사실은 그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 주거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정책이 우리의 의도대로 나타난 게 아니라 유동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조세에 피해처럼 돼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책을 더 정교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봤고요. 예. 언론중재법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지금 수정안이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구멍이 많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당은 일단 그 밀어붙이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후보들 사이에서도 조금씩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가방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수정안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는 큰 원칙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언론은 이제 자유가 큰 만큼 책임도 지어주는 게 맞겠다. 그리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언론이 잘못 보도해서 굉장히 이제 피해를 많이 봤는데 나중에 이제 그 수정하거나 해명 보도는 구석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현장에서 많이 이제 언론을 존중하면서도 또 느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큰 원칙을 동의를 했는데 세세한 부분을 점검해 보니까 기자협회라든지 언론단체에서 문제 제기했는데 상당한 일리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언론중재법이 지금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 좀 보완이 돼야겠다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징벌적 손해배상도 5배인데 10배로 늘리자는 분도 더 줄여야 된다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위직들에게 그걸 적용 안 하면 여전히 고위직들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이런 분들은 그 언론의 그런 좀 부정적 비판에서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왜 김두관 대통령이어야 하는가? 나는 균형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기회가 딱 차기 정부 5년이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후보들도 다 지방 분권이나 균형 발전을 생각하지만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구색 맞추기 상품이라면 저는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이 저는 주력 상품이거든요. 예. 그리고 몸으로 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실행력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후보다 자신 있게. 저는 또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해보니까 대통령 중심제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네. 그걸 많이 봤었기 때문에 제가 가감하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장 군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통령까지 도전하고 있는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